그를 추적하는 데 성공해 자택 수사를 진행했고 집안 여러 군데에서 조리되어 있던 인육과 피해자의 신분증이 발견되었다. 나무위키 읽기 공포 컨텐츠입니다. 사가와 이세이라고 하는 식인 살인마의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사가와 이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949년 4월 26일생이고 2022년에 73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다. 사가와 이세이는 일본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 중 한 명으로 무려 식인 범죄자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커녕 자신의 살인 행위를 출세의 소재로 사용해 먹은 파렴치한 인물이다. 어렸을 때 다짐. 1949년 4월 26일 사과 아키라의 장남으로 고베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구리타 공업이라는 회사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집은 매우 유복했지만 그의 집안이 선천적인 유전병이 있어서인지 그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던 누나는 생후 10일 만에 사망했다. 누나가 사망한 후 아버지의 나이 35세에 힘겹게 얻은 장남인지라 부모가 매우 애지중지 키웠는데 개월수로 다 채우지 못하고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라 더더욱 그랬다. 1년 뒤인 1950년에 남동생 사가와 준이 태어났다. 워낙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데다가 어렵게 본 장남인지라 부모의 학업 의욕이 엄청났는데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인지 공부는 열심히 해서 와코 대학 문학과를 졸업한 후 간세이 가쿠인 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으며 파리 제3대학교에서 영문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범행 당시 비교 문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되게 엘리트인데? 사실 범행을 저지르기 훨씬 전인 이 시절에도 그는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적 도착증을 종종 드러내곤 했으며 고등학생 시절에는 정신과 의사에게 인육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자주 의논하긴 했지만 의사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와코 대학 재학 시절인 1972년에 인근에 살던 중년의 독일인 여성을 잡아먹을 목적으로 자택에 침입했지만 여성은 수면 도중 기척을 느껴 잠에서 깼고 습격당하기 전에 그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당시 경찰들과 피해자 모두 그의 범행은 당연하게도 강간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했으며 식인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사가와는 체포됐지만 그의 아버지 사가와 아키라가 지불한 합의금에 고소가 취하되는데 이는 그의 식인에 대한 환상 및 집착을 발견해 고칠 마지막 기회를 놓친 셈이었다. 범행 1981년 6월 11일 프랑스 파리 제3대학교 박사 과정을 재학 중에 학급 동료였던 네덜란드 유학생 르네 하르테벨트 당시 25세였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독일 시 해석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집으로 불러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피해자인 르네 하르테벨트의 생전 모습. 사가와는 그녀가 시를 읽던 도중에 등 뒤에서 목에 속총을 쏴 그를 살해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을 저질렀다. 백인 여성의 엉덩이가 먹고 싶었던 그는 시체를 먹기로 결심하고 시신의 둔부부터 깨물었는데 생각보다 엉덩이가 단단한 나머지 잠시 밖으로 나가서 도축용 칼을 구입해 돌아와 시신을 차례차례 토막내기 시작했다. 둔부의 살을 도려내서 날로 먹은 뒤 매우 맛있다고 스스로 만족스러워했고 가슴을 비롯한 여러 신체 부위를 요리해서 먹었는데 일부는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했다.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를 섭취했고 여러 부위의 섭취 과정과 맛에 대한 평가가 자서전에 끔찍할 정도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6월 13일 남은 시신을 여행 가방 둘에 나눠 담아 블로뉴의 숲에 있는 연못에 유기하려 택시를 잡았다. 택시기사는 그의 무거운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옮겨 담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그 무게에 놀랐는지 뭔가 낌새가 이상했지만 설마 그럴까 싶었는지 혹시 시체를 유기하려고 근처 공원을 가시는 겁니까? 라는 농담을 던졌다고 한다. 목적한 공원에 도착한 그는 연못에 여행 가방을 유기했지만 우연히 그 공원에서 조깅하던 2명의 목격자에게 유기된 여행 가방이 발견되었다. 이후 여행 가방에서 나온 토막된 시체 조각을 수사의 시작으로 조사한 결과 그의 짐 가방을 옮겨주었던 택시기사의 증언으로 그를 추적하는 데 성공해 자택 수사를 진행했고 집안 여러 군데에서 조리되어 있던 인육과 피해자의 신분증이 발견되었다. 키가 진짜 개작네. 체포와 재판. 다급해진 그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일본으로 도주하려고 시도했지만 이틀 후인 1981년 6월 15일에 체포되었다.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으로 보내져 약 2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다가 의사가 그가 1살 때 앓은 장염을 뇌염으로 오인해 심신상실이라는 판정을 내려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심실상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프랑스 법정의 판결에 의해 그는 무죄가 선고됐고 교도소가 아닌 앙리 코란 정신병원
병원에 무기한 입원 조치되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틈틈이 쓴 데뷔작 소설 안개의 속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 후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1984년에 국외에 추방되었다.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도쿄 도립 마츠자와 병원에 입원하였고 프랑스에서와는 달리 정상인이 맞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본 경찰은 사가와를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었지만 만악의 근원인 프랑스 경찰 측은 불기소 처분된 사람의 수사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수사 자료의 인도를 거부하여 결국 처벌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약 2년이 채 안 된 1986년 8월 12일 일본에서의 공식적인 처벌 및 기록이 남지 않은 채 깨끗이 퇴원했다. 카니발리즘, 그러니까 식인이죠. 카니발리즘의 특징이라면 한 번 인육을 먹은 사람은 계속 먹는다는 것인데 사가와는 특이하게도 프랑스에서 치료가 잘 되었던 것인지 일단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카니발리즘을 하지 않고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 더 이상 감옥에 가는 일 없이 생을 마감했다. 한 번 호기심의 맛을 보고 싶었던 것인지 이후 다른 생고기에 심취하여 더 이상 사람을 먹는 일은 공식적으로는 없었다. 반응. 아시아 황인이 백인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시간에 인육을 섭취하기까지 한 실로 엄청난 사건이라 당시 전 세계적으로 언론과 사람들 사이에서 가십거리로 떠올랐다. 이탈리아 여성과 결혼한 어느 한국 사업가가 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실려 있었다. 1990년 초반에 아내와 결혼을 허락받고자 아내의 처가로 갔더니 아내의 할머니는 자신을 무섭게 쳐다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사냥용 엽총과 허리춤에 단도를 차고 땀을 흥건히 흘리면서 계속 헛기침을 하다가 하는 말이 자네 설마 우리 손녀를 잡아먹진 않을 거지? 이게 놀라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바로 이 사건이 이탈리아에서 충격적으로 다뤄지면서 아시아인은 서양의 어린아이와 젊은 여성의 생인육을 즐겨 먹는다는 민족이라는 인식이 이탈리아 깡촌 시골 마을에까지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물론 당시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으며 사설에서도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만행에 빗대었을 정도였다. 김성환 화백도 고바우 영감에서 일본인을 보고 기겁하는 외국인을 그렸다. 식인, 일본인, 네덜란드 여대생을 먹어. 일본인을 조심해요. 반일 감정과 결합되어 더욱 가십거리가 된 면이 있는데 한 언론사에서 당시 미국의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경제 2위 일본을 유럽인들은 경제 동물이라 부른다고 비하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프랑스인들은 이제 일본인들을 식인 동물이라고 부를 것이라면서 일제강점기까지 언급하며 일본인들은 야만적인 민족으로 결론지는 내용의 인종차별주의적인 칼럼까지 실을 정도였다. 인육을 먹는 범죄는 병리학적 카니발리즘으로 분리되는데 사실 사가와는 공식적으로 한 명만 살해했기 때문에 카니발리즘 유형으로는 한국의 인육 범죄자들에 비하면 떨어진다. 일례로 피해자들의 인육을 집단으로 시식한 지존파가 있으며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은 4명의 간을 먹었다고 하는데 정신이 맑아지고 먹고 나면 몸이 좋아진다며 인육을 먹은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에 터진 러시아 식인 부부 사건은 1999년 이후 20명에 달하는 살인을 저지르며 무려 18년 동안 인육을 먹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 당시 한국 언론에서는 새삼 한국의 인육 범죄를 조명하는 기사를 실기도 했다. 사가와 사건이 범행에 비하면 과도한 인지도를 갖게 된 배경에는 프랑스에서 풀려난 뒤 고국으로 돌아와 자서전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생고기 맛을 평가하는 생고기 맛을 평가하는 방송 진행자를 맡은 등 사회에서 마음껏 활개치고 다닌 지분이 크다. 식인을 한 살인마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난 뒤 당당히 자신의 살인 행위를 떠벌리고 다니며 호의호식하는 경우는 서구권에서도 아시아권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작가 및 방송인 활동. 사가와 이세이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묘사한 자서전을 출판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1992년엔 일본의 방송인과 AV 제작자들이 그를 데려가 천박한 영상물을 찍어 팔기도 했다. 음침한 지하에서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마약에 취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클럽에서 시체를 훼손하며 난교를 한다는 줄거리이다. 또한 백인 AV 배우들이랑 하는 AMWF AV를 찍기도 했다. 이후 일본에서 여러 식당에 관한 리뷰를 잡지에 쓰는 저널리스트 활동도 했는데 방송에서는 이런 점을 눈여겨봤던 건지 그를 요리 방송에 초대해 생고기를 맛보게 하며 평가하는 프로를 진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스테이크 CF까지 일본 TV에서 방송되기까지 했다. 이 외에도 여성의 나체가 주된 그림들을 그려 돈을 벌었고 2000년대 이후엔 자신의 살인 및 식인 체험담을 여러 매체로 지겹도록 우려먹고도 모자랐는지 직접 만화 사가와시라는 만화를 그려 팔아먹기까지 했다. 이거는 제가 일단 먼저 볼게요. 아, 이거는 링크가 사라졌는데? 트위터 글인데도 지워졌네? 이건 못 보여주겠네요. 시체 사진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는데?
사실 식인 살인 사건은 세계 곳곳에서 터지지만 그런 살인마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처벌을 받는 게 보통이고, 살인범이 회고록이나 기타 그런 걸 낸다고 해도 판매 수익은 죄다 피해자 유족에게 가게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식인 살인마가 오래 수감되지도 않고 사회에 복귀해서 쓴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TV에 나오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 웃으면서 떠들어대고 광고에도 나오면서 스타처럼 취급받는 경우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없어서 더더욱 악명을 떨게 되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검경에서 정신질환으로 오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프랑스 정부가 일본 측에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장염을 뇌염으로 오진해서 정신 이상자로 분류한 의사의 실수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처벌을 면했으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반성하며 속죄하는 태도를 보이며 평생을 살아야 마땅할 터인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오히려 고인 드립까지 했으니 욕을 먹은 것이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신경 안 쓰며 잘 나갔으나 그의 죄 없는 가족들은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차별당했으며 그의 부모는 사과를 잘못 키웠다고 자책하고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해외에선 당연히 아주 신나게 깠고 일본에서도 어째서 그가 처벌받지 않는가와 그의 유명세에 기대 돈을 벌려는 방송가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식인 살인마가 백주대낮에 당당하게 길을 걸어다니다는 사실에 경악한 일본 국민들은 늘어갔고 인터넷이 발달한 21세기에는 더더욱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졌다. 몰락.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많은 정신나간 러브콜들을 봤던 1986년부터 2000년까지는 꽤나 이름을 날리면서 거리도 꽤 짭짤했던 모양이지만 2000년 이후에는 돈도 벌고 명성 유지할 목적으로 쓴 원고는 그 어떤 출판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냥 자극적인 범죄서를 팔아서 출세했던 인물인지라 소재가 식상해져서 출판사에서 안 받아준 것이지 갑자기 출판사가 정의롭고 양심적으로 변해서 거부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는 여러 출판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원고를 출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실패의 쓴맛을 보고 글쓰기 및 그림을 그만두고 구직 활동에 나선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흉악범인 그를 고용하려는 기업은 어느 곳도 없었다. 굳은 일을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조차 구하지 못했다. 프랑스어 학원에 강사를 취직하려 했을 때 학원 원장이 자기 정체를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본명을 밝히면서 면접을 보러 온 그의 당당함에 흥미를 느껴서 고용하려고 했지만 학원의 모든 관계자와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하여 출근도 못해보고 빛의 속도로 잘렸다. 거기다가 인터넷이 발달한 21세기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처럼 흉악한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 하나 받지 않은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굴면서 살아있는 사카키바라 사건의 가해자,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가해자들과 같은 살인마들이 현재도 무사히 생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살인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을 자주 접할 수 있을 정도라서 앞으로도 이렇다 할 회사에 취직은커녕 아르바이트조차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애초에 상술한 것처럼 그가 유명 연예인 마냥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유명 인사로서 어그로를 끌기까지 했기 때문에 평범한 범죄자들 마냥 조용히 잊혀서 평범하게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부모 곁에서 호강하던 시절과 달리 어머니는 사망했고 아버지는 사업이 몰락해서 2005년에 향년 90세로 폐인이 된 상태에서 뇌경색으로 죽었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머지 가족 및 친척들은 그가 장례식에 오지 못하게 그냥 막아버렸다. 일본에서는 아무리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더라도 사람이 모자라거나 사고를 자주 쳤다는 이유로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막는 일은 없지만 절도나 폭력 같은 단순 잡범도 중대한 피해를 입힌 과실범도 아닌 극악무도한 흉악범이었던 그의 전력을 생각하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그가 아버지와 각별한 사이였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버지의 사망 직후 아버지가 채무자들에게 빚을 모두 갚느라 집과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했고 서민 공공 아파트로 강제로 이사하면서 직장도 없이 근근히 살아갔다. 악의 고백을 한국어로 번역한 수리라는 사람이 2000년 중순에 일본으로 가서 이 작자를 만났는데 그럭저럭 평범한 서민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 2009년엔 미국 캐나다 언론인 바이스에서 그의 이후 인생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최소한 교도소에선 옷, 밥, 잘 곳을 주지만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사회에 내던져지는 건 정말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나마 인터뷰 당시엔 자신의 글을 게재할 잡지사가 한두 군데 정도는 있었던 모양이라 반성은커녕 그럭저럭 살아가며 추억을 되새김질했던 것 같다. 이후 같은 언론사에서 2011년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방송했는데 거기 버젓이 나와서 잘난 듯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 살인 및 식인에 대한 일절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정도면 정말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추정된다. 참고로 다큐에서 공개된 집 내부를 보면 방 한쪽에 여자 사진을 도배해놨는데 대부분이 우에토 아야의 사진이며 그녀의 사진을 보면 정말 마음에 든다고 몇 번이고 말한다. 물론 그게 무슨 의도로 마음에 든다는 뜻인지는 본인만 알 것이다. 그런데도 그의 소원은 서양 여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의 몰락을 혹독한 사회적 처벌이라고 하기엔 정작 사회적 처벌을 받았어야 할 당시는 잘 나갔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다. 일본이 전과자들에게 유난히 가혹한 곳이라고 하면서 일본 사회가 가혹하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배부른 투정을 했는데 인육 먹은 살인범이 쓴 책이
지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존중을 받고 생고기를 먹는 방송의 진행자가 되고 AV 배우도 할 수 있는 나라가 가혹한 나라라면 가혹하지 않은 나라는 대체 어느 수준이란 말인가? 진짜 전과자에게 가혹한 나라라면 인터뷰를 실어주는 언론조차 없어야 되며 인터뷰를 시도하는 언론조차 퇴출될 것이다. 더군다나 그는 자신의 범죄 경험을 책으로 팔고 방송 출연료로 부를 쌓았다. 사실 그때 벌어들인 돈만 잘 관리했다면 노후 걱정은 없었을 텐데 흥청망청 쓰다가 궁핍해진 것을 사회적 처벌로 그리 됐다고 하기엔 잘 나가던 시절에 너무 많은 돈을 벌었다. 투병. 2018년에 찍은 사진이래요. 64세였던 2013년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뇌경색으로 쓰러져 신경계에 영구 손상을 입은 채 죽는 순간까지 병원에서 링게를 꽂고 누워있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그와 동생 사과와 준 모두 독신인데다가 자녀가 없어서 부양해줄 사람이 없었던 탓에 그나마 그를 딱하게 여긴 동생이 고용해준 간병인에 의해 보살핌을 받으며 처절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2022년 11월 24일에 폐렴으로 사망한. 죽은 지 얼마 안 됐네 생각보다. 여기까지가 일본 최악의 식인 살인범 사가와 이세이 알아보기였습니다. 식인이라는 행위를 하고 나서 그 후에 뭔가 법적인 후속 절차라든가 그런 게 많이 기괴하네요.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 저도 이게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청자분께서 그런 사건이다 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2022년 9월 12일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이 이웃집에 살던 40대 여성과 그녀의 고등학생 딸을 살해한 사건. 2022년 9월 12일 낮 12시 50분경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양정동 빌라 내 자신의 방에서 자다 깬 중학생 D군, 당시 14살이었던 D군이 어머님 B씨와 고등학생 누나 C양이 집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한 것을 발견하여 이웃집 주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D군은 자고 일어나 보니 거실에는 엄마가, 방에는 누나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어머니 B씨는 거실에서 피를 흘린 채 마치 절을 올리듯 무릎을 꿇은 자세로 숨져 있었고 옆에는 흉기가 놓여져 있었으며 목과 턱 사이에 흉기에 찔린 자창이 있었다. 딸 C양은 치아 한 개가 탈구되고 얼굴에 타박상과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이불에 덮인 채 상체 대부분이 불에 그을려 있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어머니 B씨가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C양과 D군 남매를 양육하며 생활고에 시달린 사실을 확인. 어머니 B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고등학생 딸 C양을 살해한 후 자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며 모녀가 살해당한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먼저 사망한 B씨의 숨지기 전까지 몸에 착용하고 있었던 600만 원가량의 귀금속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과정에서 같은 성분의 약물 의심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에 경찰은 누군가 약물로 이들이 의식을 잃게 했을 가능성에 대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싱크대에서는 C양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흉기로 추정되는 식칼과 B씨가 아닌 누군가가 마신 캔맥주 등이 깨끗하게 닦여있는 흔적도 있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B씨의 혈흔의 비산이 극히 일부에 있어 B씨가 이동한 게 아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C양의 휴대전화는 사라진 상태였으며 C양의 휴대전화는 사건 발생 며칠 후 수색하던 중 집 인근 하수구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무언가에 의해 맞아 C양의 치아 한 개가 부러져 나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유일한 생존자인 아들 D군은 사건 당시 비틀거리고 벽에 부딪히는 등 술 취한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원래 친구들이랑 휴대전화 게임을 새벽 3, 4시까지 하고 일찍 자는 날이 없다고 했는데 그날은 15시간 동안 자고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C양은 사건 직전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너무 어지러움, 술 탄 거 아님? 몸에 좋은 주스라 해서 먹었는데 다시 힘이 없어 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 사망한 모녀와 이를 발견한 10대 아들의 몸에서 모두 같은 성분으로 의심되는 약물이 검출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엿새째인 9월 18일부터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했으며 10월 18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A씨는 주변 CCTV 등에 의해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 자택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고 피해자 중 딸인 C양은 보지 못했다는 거짓 증언을 해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됐다. A씨는 특수협박, 퇴거 불응, 폭행, 상해 등의 전과가 있었으며 휴대하던 가방에서 마늘 등을 빻는 작은 절구공이가 같이 발견됐다. 여기에 자신이 처방받은 정신과 약물을 빻은 흔적이 드러났다. 또한 A씨가 본인의 딸에게 선물한 장신구가 피해자 C양의 장신구임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으나 직업이 없어 전기세조차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사위와 둘째 딸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 고소 등을 하겠다라는 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때 도둑질을 하든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만들어 오겠다라고 말을 했다. 이 사건으로부터 25일 전쯤 동일한 수법으로 정신과 약을 탄 약을 먹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였던 A씨의 지인은 A씨가 준 도라지물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귀금속이 없어졌다고 증언했다. 사건의 전말, A씨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추정한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이 사건 무렵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B씨 집에서 귀금속을 훔치기 위해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든 정신과약 4종류를 절구공이에 빻아 가루로 만들고 이 가루를 도라지청에 섞었다. 9월 11일 오후 A씨는 자신의 막내딸이 D군과 놀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집에 방문하였다. 당시 B씨는 지인과 외출 중이라 집에 없는 상태였고 C양 또한 집에 없어 D군이 혼자 있었다. A씨와 막내딸과 D군이 놀던 중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도라지물을 가져왔다. A씨는 이 도라지물을 D군에게 건네며 몸에 좋은 것이니 마셔라 라고 했고 D군은 너무 써서 잘 마시지 못하자 너보다 어린애보다 못 마시냐 빨리 마셔라 라고 하며 D군에게 도라지물을 모두 먹였다. 같은 날 22시 50분경 C양은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배달 어플로 마라샹궈를 시켰고 집에 도착했다. 이때 A씨가 준 도라지물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C양은 23시 10분경 배달 온 마라샹궈의 사진을 찍어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 00시 13분경 마지막 메시지 이후 약물로 인해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한편 같은 날 C양보다 10분 늦은 23시경 지인과의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B씨는 집에 있던 A씨와 함께 맥주를 마셨고 A씨는 B씨에게도 도라지물을 먹였다. 23시 30분경 B씨는 친구와 통화하며 약물로 인해 발음이 흐려지고 제대로 된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 B씨의 휴대전화는 23시 50분경 완전히 전원이 나갔다. 그리고 B씨와 C양, D군이 약물로 인해 완전히 잠이 든 9월 12일 00시 13분경부터 2시경 사이 B씨와 C양에 대한 살인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A씨는 약물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의 몸에서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 몰래 빼던 중 B씨가 깨어나자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턱과 손 부위 등을 찔렀으며 이후 끈이나 손 등으로 B씨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 질식사로 살해했다. 이후 C양도 약물에서 깨어나자 A씨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수차례 휘두르고 C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얼굴 부위 등을 내려찍는 등으로 제압한 뒤 손과 이불 등으로 C양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로 살해했다. A씨는 B씨 집에 있던 반려견도 살해했다. 살인 범행 이후 A씨는 약 30분간 범행 현장을 정리하고 은폐를 시도했다. 혈액이 묻은 부엌칼과 자신이 마신 맥주캔의 표면을 닦아내고 싱크대에서 범행 도구 또는 자신의 신체에 묻은 C양의 혈액을 씻어냈다. C양 사체 위에 이불을 덮은 채 불을 질렀으며 C양의 휴대폰을 들고 나와 주거지에서 50m 떨어진 하수구에 버린 뒤 2시 50분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 무렵 집으로 방문한 둘째 딸과 사위를 맞이했다. 또 CCTV를 통해 A씨가 사건 당시 흰색 반팔티를 입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 흰색 반팔티의 행방은 알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범행하는 과정에서 묻은 혈흔 등으로 인해 A씨가 범행 이후 어느 시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멸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건 발생 약 2달 후인 2022년 11월 25일 증거인멸 우려로 A씨에게 살인, 마약류 관리 위반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A씨는 당일 구속되었다. 2023년 4월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요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2023년 4월 28일 부산지법 형사 6부는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생존한 피해자 아들이 범인인 듯 발언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책임을 벗어날 궁리에만 몰두했다. 다시는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없도록 A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2023년 7월 5일 A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울분을 토하며 피해자들을 해코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이렇게 억울하게 벌을 주는지 모르겠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2023년 8월 16일 부산고법 형사는 2심에서 A씨에게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여럿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
시도하는데 급급하다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를 향해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안 했다고요? 아니라고 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대기실로 끌려갔다. 이후로도 10여 분간 대기실에서 A씨가 울부짖는 소리가 법정까지 들려오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국가수사본부 1, 2화에서 조사 장면이 공개되는데 담당 경찰관들이 자백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발뺌하는 와중에 얼마든지 밝혀내세요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회피하거나 경찰을 향해 아들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라며 범행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를 살인자로 만들려고 하는 등의 행위가 수사관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하던 경찰들은 모녀의 마지막 전화 통화와 살인사건 현장, 피해자 D분의 신고 녹취와 상황, 모녀를 살해하기 전에 벌였던 사건들을 직접 확인한 상태였다. 여기까지가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 나무위키였습니다. 아니 근데 존나 악독하네. 그냥 순수하게 금품을 노리고서 사람 2명을 죽인 거야? 일가족을 전부 마취제 같은 걸로 마취시키고? 아니 뭐 저런 인간이 있지 어떻게?